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봉이 마감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9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힘내보자고요. 먼저 차트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연장선을 이어보면 뭔가 되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 영상을 찍을 당시에 가격이 여기서 있었지만은 이 구간을 다시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이 저항선에 대한 연장선으로 가격이 종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우하향하면서 하락을 한 다음에 이 굵은 검은색 선, 여기가 이제 18,600에서 18,800 정도가 될 건데 이 라인대를 이제 주봉에서 위로 마감을 해준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밑으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또 다시 새로운 지지선을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모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낸다면 이후에 주봉의 눌림까지만 또 기다렸다가 현물을 이 하단부 부근에서 매집을 하는 형태로 하면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움직임이 버텨줘야 된다. 이 움직임 때 뚫리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비트코인 주봉에서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몸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다는 건 여기 아까 보여주시는 굵은색 선, 이제 17,600부터 저점 길이 이어지는 추세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만 지켜주면 일단은 거래량도 차츰차츰 뜨고 있으면서 이 주봉의 몸통들이 주요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어쨌든 잘 버티고 횡보의 형태로 연장하면서 이 주봉의 큰 하락 추세선을 뚫어낸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10월달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럼 9월이 거의 뭐 최악의 달이었다가 10월이 전환되는, 최악에서 차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서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몸통이 일단 종가 마감을 하고 월요일날은 보통 뭐 갭을 채운다든지 뭐 하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눌림이 좀 나오니까 눌렸을 때 적당히 롱 포지션이나 아니면 현물을 진입하는 그런 쪽 근거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하시고 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신 다음에 저점 갱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역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차트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하고 제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그랬죠. 2018년 이후에 움직이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는 건 뭐죠? 떨어진다라는 거죠. 얘가 오른다는 건 실제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 얘가 피크 아웃이 되면서 빠지는, 이게 빠진다는 게 다시 반등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8년하고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2021년과 2022년 진행 상황인데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가 12월달, 11월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2021년에.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다는 건 역차트니까 가격이 쭉 하락하면서 17,600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반등 왔다가 24,000까지 반등 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의 캔들의 움직임이 이 피크아웃이라고 할 만한 지점과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역차트 상으로는 가격이 빠지겠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니 불장이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2019년과 비슷한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가능성을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2018년과 19년의 장세의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17,600을 깨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가능성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거는 이제 2일봉인데요. 여기서 보면 장기이동 평균선과 단기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이 나면, 사실 이건 중기이동 평균선에 가깝겠죠. 중장기 이동 평균선에 가까울 건데 역배열이 나면 그 지점이 뿅뿅뿅뿅뿅뿅 했을 때 바이 시그널이 떴던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면은 한번 빠지는 건 있어도 괜찮은 가격대였다. 이때는 잘 버텼죠. 지금 역배열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RSI가 어쨌든 거의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정말 낮은 RSI죠. 역대 최저로 낮았던 RSI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이 시그널에 가깝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번에 주봉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잘 보고 주봉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대로 접근한다면 그러면 뭐 하단부에서 눌림목 대 받아주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온체인 차트인데요. 이제 슬슬 뭐 온체인 차트를 올려도 관심 없는 시기에 왔고, 그만큼 투심이 많이 약화됐고, 매수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 갱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온체인 차트를 살펴보면, 여기 지금 1구간, 레이티오 1구간에 지금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빠졌다가, 최고점을 찍고 쭉 빠진 다음에, 0.2구간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에 1을 넘는 순간이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0.2 구간까지 2011년에 내려왔다가 손실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1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위로 유지하면서 가격대가 횡보를 좀 더 한다면 그럼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다라고 온체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차트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중첩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봉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횡보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들 천천히 현물 매집하는 부분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탠리 프리먼 드럭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 56억 달러를 이제 재산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게 되게 유명하냐면 정말 이 사람은 헤지펀드의 정말 뭐 영웅, 황금기를 이끈 주역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얼핏 들어보셨던 조지 소로스 잘 아시죠? 퀀텀 펀드를 운용한 사람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용했던 사람인데 글로벌 매크로에 기반한 투자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 21년, 22년 했던 전망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많이 지금 매크로 경제에 위협하는 것만큼 정말 글로벌 매크로 기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소로스의 파운드와 공매도 사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30년 동안 연평균 30.4%의 수익률로 손실 났던 해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전망을 남겼냐면 주식시장은 향후 10년간 횡보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이 되고 탈세계화의 고착화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고물가 시대에서 주식은 W자로 등락을 했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 시기다라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걸 또 주목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62년에서 82년 사이에 약세장을 재차 언급을 했는데 역세장 경제 전망을 내놓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장점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그럼에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애플과 홈디포가 설립됐다. 그 다음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설립이 돼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이런 부분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의견을 계속 견지하는 건데요. 디지털 중심의 세상으로 재편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은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게 일상적인 언어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근무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면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코로나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시기.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디지털로 대전하는 되는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키워드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있었던 것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NFT와 같은 이런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로 새로 바뀌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사실 암호화폐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장주가 비트코인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전망을 내놨냐. 드러켄 밀러가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어요. 이게 2022년 6월 13일자인데 그때 하는 말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남겨드린 영상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몇 가지 언급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선호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원자재로 지금 계속 취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수단보다는 강달러에 힘입어서 원자재 형태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네가 떨어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에서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는데 그 다음에 부각되는 것이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서 가치 저당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비트코인을 계속 선호하는 형태가 안전자산이나 이런 형태로 혹은 대체자산 수단으로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한정된 공급량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화폐 발행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 진정한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금에 있던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옮겨오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되면서 경기 침체에서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주식 섹터에서 원자재 섹터는 계속 올랐듯이, 다른 일반적인 하락과 다르게 올랐듯이 비트코인도 경기 침체에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목을 받는다면 비트코인에 새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미니불장이 되는 그런 차트, 기존의 사이클과 같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가는 중심의 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점점 되기 위해서는 주봉에서 요번에 마감이 중요하고 이후에 횡보장세가 계속 이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매매를 디테일하게 타점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면 되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